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1년 차 여성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이 저희 시아버지 제사였어요. 아침부터 장 봐다가 음식을 하고 제사 지내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까 새벽 1시 10분이었어요. 남편이랑 아들, 딸이 옆에서 거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힘드네요. 40년, 50년 시댁 제사를 지내오신 어머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정말 존경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사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 남편은 5 형제 중 막내거든요. 꼭 첫째가 제사를 도맡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 형이 4이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박 제사를 지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벌써 2년 동안 저희가 제사를 지내오고 있지만 남편 형제들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형님들도 누구 하나 전화 한 통 하시는 분이 없고요. 이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유산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 사연을 소상히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어릴 때부터 손해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학용품이고 장난감이고 툭하면 동네 애들한테 뺏기기 일쑤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써서 곤욕을 치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6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부터 몸이 약하기도 하셨고 저를 낳고 그렇게 임신 중독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남자가 아내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고 산다는 게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친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각자 생활이 있는 분들이라서 언제까지고 도움을 받을 수만은 없었어요. 보다 못한 할머니는 아빠한테 재혼을 권유하셨지만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던 아빠는 할머니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그동안 아빠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저를 돌봐주던 고모가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고모부가 지방 발령을 받으셔서 온 가족이 몇 년간 서울을 떠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아빠한테 재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명희도 지방으로 내려갔으니 이제 아영이는 누가 돌봐주니? 그동안은 지 고모도 있고 해서 엄마 손이 더 아쉬웠는가 몰라도 이젠 그마저도 없잖니. 나이든 내가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생각이야? 너 위하자고 재혼하라는 거 아니잖니? 하나뿐인 딸 자식은 제대로 키워야 할 거 아니냐고. 죽은 애미도 이해할 거다. 지 새끼 잘 키우자가 하는 재혼인데 설마 서운 다 하겠니? 그러니 제발 마음 고쳐먹고 선 봐라. 한 살이라도 후처도 젊을 때 들여야지. 더 나이 들면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아빠도 이번에는 전처럼 무작정 거절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빠는 재혼을 목적으로 선자리에 나갔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한테 엄마를 소개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 집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하시는 아주머니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부동산만 32년째야. 사람 됨됨이는 저 문고리 열고 들어오는 순간 딱 알아본다고. 남자들은 순종적이고 새침 떠는 여자가 최고인 줄 알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 아니야. 자고로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의리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 최고라고. 예쁘고 젊은 여자? 그런 여자가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데리고 살아보면 다 얼굴값하고 그런다고. 아영이 키워줄 여자 찾는 거라며
그럼 더 볼 거 없어. 내가 골라준 여자랑 결혼하면 후회 안 할 거라고. 어때? 한번 만나볼래? 걸걸하고 성격 좋기로 유명한 부동산 아주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아빠를 붙잡아 놓고 세뇌를 시키듯 선자리를 강요하셨어요. 아빠는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아빠 말로는 새엄마의 첫인상은 완전 별로였대요. 한 성깔 하게 생겼다나요? 사실 새엄마가 얼굴이 예쁘긴 한데 인상이 강해서 쉽게 말 걸기 힘든 타입이에요. 거기다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하고 무던하게 참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불합리하다 그러면 바로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건 저희 아빠를 처음 만났던 그날도 그랬어요. 두 분이 신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셨는데 거기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거예요.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고 간 참이어서 녹차를 시켰는데 커피를 2잔 가져와서는 자기는 주문한 대로 가져왔다고 우기더래요. 자리가 자리인데다 소란스러운 걸 싫어하는 아빠는 그냥 마시려고 했는데 새엄마가 바로 주인을 불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주문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읊어주었죠. 내가 분명히 주문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분은 커피를 마시고 왔으니 녹차를 주시고 나는 커피를 달라고요. 굳이 커피를 마시고 왔다는 말까지 했을 땐 제대로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문을 잘못 받았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할 일이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자기 잘못을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요. 어때요? 이래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자 직원은 얼굴을 붉히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사과의 의미로 찻값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새엄마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요, 그건 받으셔야죠. 흙 퍼서 장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마신 만큼 찻값을 지불할 겁니다. 사과 받았으니 됐어요. 초면에 좀 시끄러운 사건이 있긴 했지만 아빠는 그날 새엄마의 뚝 부러진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나 봐요. 평소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는 아빠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새엄마의 행동이 꽤나 부럽기도 하고 신기했던 거죠. 하지만 첫인상이 너무 강해서 부담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도 안 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선을 보고 돌아온 그날부터 부동산 아주머니는 끈질기게 아빠를 몰아세우셨어요. 아니, 인상이 좀 강하면 어때?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하지. 게다가 그쪽은 초혼인데 결혼 안 한 여자가 자식 달린 남자랑 살 결심을 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아영이 아빠,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할 처지 아니잖아?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괜찮은 분인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인데 조금은 더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면 좋겠어요. 나 참 부드러운 게 좋으면 빵집 가서 생크림 케이크나 사드시구랴. 사람이 크림도 아니고 몸 부드러운 걸 찾아. 결국 그렇게 아빠의 재혼은 물 건너가나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인연이었던 건지 얼마 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지 뭐예요. 그날은 할머니가 아파서 못 오시는 바람에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날이었어요. 하필 그날따라 집에 간식도 없어서 쫄쫄 굶고 있다가 아빠가 주고 가신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근처 슈퍼에 가게 되었죠. 사탕이랑 과자를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1,000원짜리를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슈퍼 아줌마가 전화 통화를 하시며 돈부터 집어들곤 돈통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올려둔 사탕이랑 과자를 보시고는 7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리 돈을 냈으니까 봉지에 넣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버럭 소리를 치시 뭐예요. 예, 내가 700원이라고 했잖아. 왜 돈은 안 내고 가만히 서 있어? 너 돈 없어?
당시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저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아까 1,000원 냈는데요 라고 말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어머머, 얘 좀 봐. 네가 언제 돈을 냈어? 얘, 너 거짓말하면 경찰 부른다? 돈 낼 거면 내고 안 낼 거면 얼른 가. 그 말의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슈퍼 아주버니는 재수없이 애가 왜 우냐며 손으로 저를 툭툭 치며 짜증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뒤에 있던 언니가 아주머니 손을 탁 쳐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애를 때려요? 애가 돈 냈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돈통부터 열어보고 확인할 일이지. 왜 엄한 애를 자꾸 그러냐고요? 그러자 슈퍼 아주머니는 저랑 그 언니를 번갈아 보더니 니네 엄마니?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가로저었더니 다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화를 내셨어요. 아니, 그쪽이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서 난리야? 내가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쪽이 뭘 안다고 따지냐고.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그쪽한테 물건 안 파니까 나가요. 어서 나가라고. 예, 너도 돈 낼 거 아니면 가라. 그러자 언니는 주먹으로 계산대를 팍 치더니 소리쳤어요. 얘가 낸 1,000원 돌려주기 전엔 못 가요. 어머머,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받지도 않은 돈을 내가 왜 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돈통도 확인 않고 어떻게 알아요? 확인부터 하고 말하시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좋아. 내가 아까 돈통 정리하면서 1,000원짜리를 20장 넣어놨어. 세어봐서 21장이 안 나오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슈퍼 아주머니는 저와 언니가 보는 앞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천천히 숫자를 붙여가며 세었어요. 그런데 20장을 세고도 한 장이 남지 뭐예요. 아니, 이게 왜 한 장이 더 있지? 이상하네. 거봐요. 얘가 돈 낸 거 맞잖아요. 그러게 왜 확인도 않고 사람을 의심부터 해요? 애한테 사과하세요. 슈퍼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퉁명스럽게 미안하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사과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귀찮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죠. 제 뒤에 있던 언니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게 무슨 사과냐며 다시 제대로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슈퍼 아주머니는 빽 소리를 질렀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말이죠. 구경꾼 중에는 하필 저희 아빠도 있었는데 아주머니와 언니 사이에 껴서 울고 있던 저를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 다가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도와준 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언니가 바로 아빠랑 선을 봤던 새엄마였거든요. 저희 아빠의 등장으로 슈퍼 아주머니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결국 제게 다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저를 통해 슈퍼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시곤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엄마를 불러서 셋이 아빠 차를 타고 과천 대공원으로 놀러 갔어요. 슈퍼에서 일이 있던 날 아빠가 새엄마한테 전화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혹시 다시 만나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더군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아빠와 새엄마는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결혼 전에 새엄마를 만나본 할머니랑 고모는 사람이 보인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아빠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혼을 강행하셨어요. 저도 새엄마가 싫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슈퍼에서 저를 도와준 일이 뇌리에 박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결혼식에는 아빠한테 새엄마를 소개해 주었던 부동산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저희 아빠가 해드린 멋진 정장을 입고 말이죠. 회사원으로 살던 새엄마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저희 아빠 벌이가 좋은 편이기도 했고 새엄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할머니와 고모의 걱정대로 새엄마는 드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새엄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참지 않고 학교에 달려가 시시비비를 가리셨고, 동네 아줌마들이 개몰아서 애를 구박한다고 거짓 소문을 내면 끝까지 그 집에 찾아가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이어지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새엄마를 쌈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쌈딱의 기질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괴롭히면 당하고 찔찔 짜기만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저도 더는 참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면 저도 똑같이 상대했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상대가 어른이라고 해도 대놓고 이빠른 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됐을 즈음 더는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루는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갈수록 엄마를 그렇게 닮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모녀지간인 줄 알겠어. 졸지에 드센 여자 둘이랑 살게 된 아빠는 푸념을 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를 닮은 제가 어디에 가서 남들 앞에 꿀리거나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자랐어요. 내성적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던 소심쟁이에서 건드리면 피바닥이 되는 쌈딱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음에도 누구 하나 제게 다가오는 남학생이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어깨라도 부딪히면 사색이 돼서는 먼저 사과하기 바쁘더라고요. 그건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선배 오빠들까지도 저한테는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장난이라도 성차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좋았지만 강한 성격 탓에 이성을 사귈 기회조차 없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든 이놈의 성격을 죽이고 다가오기 쉬운 여자가 되어보자 결심했어요. 수시로 속에서 열불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저희 부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타 부서 사람들한테도 꽤 평판이 좋은 사원으로 인식됐거든요. 덕분에 소개팅 주선도 받을 수 있었고 은근히 제게 관심을 주는 동료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저희 부서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어느덧 입사 3년차가 된 저는 부장님을 비롯해 대리님들까지 술버릇이 어떤지 소상히 꿰고 있는 터라 나름 안정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회식 자리에 가면 평소 몰랐던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잔을 비우기가 무섭게 술을 채워주는 바람에 다음날 술병이 나게 만드는 상사나 얘기를 반복하며 기어이 고막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사는 그나마 귀여운 축에 들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근슬쩍 여직원한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상사들이 바로 주요 인물들이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인간들이 많이 줄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퇴사 후에 동네로 찾아가 죽도록 패주고 싶은 인간들이었죠. 다행히도 저는 그때까지 그런 불상사는 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하필 문제의 그 타 부서랑 같이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부장님들끼리 친해서 조인을 하게 된 거였죠. 처음엔 시끌벅적하니 분위기가 좋았어요. 타 부서라고는 해도 칸막이 너머로 대화도 다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서 그냥 한 식구나 다름없었고 업무 협력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친한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1차를 마무리 지어가던 무렵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 부서 신입 여직원한테 타 부서 과장님이 슬슬 작업을 걸기 시작한 거였죠. 자기 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직원의 어깨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대며 술을 따르라고 하질 않나. 급기야 그 더러운 손을 여직원 가슴 쪽으로 축 늘어뜨리고 손가락을 까닥까닥 움직이더라고요. 어린 여직원은 마치 보아뱀한테 온몸이 꽁꽁 묶인 아기 사슴같이 겁에 질린 채 울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직장생활 3년차였지만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처음 본 저로서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서 사람들은 다들 심각한 표정이 되어 있는데 타부서 사람들은 익숙한 일이냥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그동안 얼마나 저런 더러운 짓거리를 자주 해댔으면 다들 면역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순간 울컥한 저는 쌈따기 본능이 되살아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타부사 과장한테 소리를 치려는데 저보다 반박자 빠르게 누군가 소리를 치지 뭐해요. 김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린 여직원한테 성추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다들 역겨운 과장님한테 쏟아졌어요. 그러자 슬금슬금 여직원 어깨에 두르고 있던 팔을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표정을 싹 바꾸고는 되려 소리친 남자 직원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정대리,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누가 보면 내가 파렴치하게 여직원 건드리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러자 정대리님은 황당하다는 듯 과장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 여직원한테 한 짓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러세요? 허, 이거 참 엄한 사람을 잡고 그러네. 이봐 이 대리, 내가 방금 성추행을 했어? 서 팀장,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 과장의 말에 타부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아무 말도 못한 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저 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죄 지은 놈 앞에서 오히려 정의의 칼을 뽑은 직원을 바보로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하자 여직원을 위해 소리쳤던 저희 부서 정대리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부서 사람들조차도 웅성웅성 대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정대리님을 돕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총대를 맸지 뭐예요. 정대리님 말이 맞아요. 방금 전까지 과장님께서 서하연 씨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손가락으로 가슴을 툭툭 건드신 거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엄연히 성추행입니다. 평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사람 좋게 굴던 제가 따박따박 옆 부서 과장의 잘못을 지적하자 저희 부서 부장님을 비롯해 말단 사원들까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타부서 과장님은 태도를 바꿔서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에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내가 언제 가슴을 만졌다고 그래? 그저 딸 같아서 격려해주다가 실수로 한번 닿았나 보지. 말 같지도 않은 뻔뻔한 변명에 순간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실수요?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하세요? 전요, 과장님 손가락이 피아노 치는 줄 알았어요. 어쩌다 한번 친 것도 아니고 손가락 5개를 그렇게 휘둘러 놓고 실수라니. 그걸 누가 믿어요? 그리고 딸 같아서 그러셨다고요? 과장님은 평소에도 따님 가슴에 손대십니까? 격려를 하시려거든 말로 하시면 될걸.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왜 굳이 몸으로 하시냐고요. 그래놓고 반성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정대리님한테 사과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부장님 2분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이렇게 커지자 부장님 2분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사고를 친 과장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회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고요.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자 평소와 달리 저희 부서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말로는 잘했다고, 용기 있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했지만 눈빛은 우리 부서에 시한폭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옆 부서 과장은 지방협력사로 자천되었고 공개사과 대신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위로금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저는 순식간에 쌈딱으로 등극해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평판은 잃었지만 남편은 얻게 되었어요. 그날 제일 먼저 여직원을 위해 용기 냈던 정대리님과 사귀게 되었거든요.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일로 제가 사람들한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자 정대리님이 저랑 밥도 같이 먹어주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 감정이 생겨났고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저희 회사가 사내 연애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알려지면 말들이 나올까봐 비밀로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정대리님과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대리를 단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는 남편이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때라서 사내 연애라고 한 소리 들을 일은 없었어요. 회식 자리 사건 이후 본성을 들켜버린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본래의 모습대로 회사 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제 평판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되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리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요. 결혼하고 이듬해 출산을 한 저는 회사에 복귀한 지 2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모처럼 친구분들과 여행을 떠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자 당장 우리 애를 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와 시아버지를 보살피게 되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은 버스로 세정류장 거리인데 위치적으로 가까워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버님 성격 때문에 나머지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는 게 더 큰 이유였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짠돌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시켜줬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일 때도 어린 손주들한테 용돈 한 번 주시는 적이 없으셨고 어머님한테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주시는 적이 없는 분이라서 자식들한테 미움을 받고 계셨거든요. 특히나 어머님 장례식 때 종이컵 하나까지 따져가며 장례식장 측과 말다툼을 하시고 어머님의 수의도 질이 아닌 제일 저렴한 것만 찾으시는 걸 보고 다들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도 시아버지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은 없어요. 그래도 다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셈이었죠. 그런데도 아버님은 제가 집에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나 몰라요. 막내야, 넌 그릇 몇 개 씻는데 무슨 물을 그렇게 펑펑 쓰냐? 물 부족 국가에서 그래도 되는 거냐? 아버님, 비누 거품은 헹궈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아버님 입에 들어갈 것들인데 대충 헹궜다가 병 나시면 그때 병원비랑 약값이 더 든다는 건 왜 모르세요? 아니 너는 어른이 말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한마디도 안 지냐? 네 집에선 시아버지한테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아버님, 지금 하신 그 말 반칙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는 건드리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못마땅하신 게 있으시면 그냥 저만 욕하시라고요. 다음에 또 그러시면 그땐 정말 저 안 참아요. 한마디도 안 지는 막내 며느리 앞에서 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시며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막내 며느리를 들은 게 아니라 상전을 드렸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후로는 저를 혼내실 때 제 친정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비록 아버님과 제가 자주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비수를 꼽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안 했다면 아마 아버님 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해가는 밑반찬을 드시고는 면전에 대고 맛이 없다고 타박을 하시면서도 며칠 뒤 와보면 양념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드시곤 하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과일을 사다 드리면 가정주부가 무슨 돈을 그리 헤프게 쓰냐고 한 소리 하시면서도 며칠 뒤 와보면 깔끔하게 싹 드셔서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님의 투정이나 타박이 진심이 아닌 반어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챙겨드리는 모든 게 고맙고 좋으면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가끔은 그게 조금 과해서 아버님이랑 말다툼을 벌이게 됐지만 말이에요. 아버님은 청개구리 같아요.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하시면 되지. 왜 항상 반대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이 안 찾아오는 거잖아요. 잘해주고도 욕먹는데 누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넌 또 아침부터 시애비 타박이냐? 하여간에 버르장머리하고는. 안타까워서 그러죠. 아버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살아 계실 때 자식들 효도 받아가며 누릴 거 누리고 사셔야지. 왜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자처하시냐고요. 외롭긴 누가 외로워. 너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막내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괴롭히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딨냐고. 외롭고 싶어도 그럴 틈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버릇없이 말을 했지만 아버님은 이마저도 즐거우신 듯 했어요. 말은 퉁명스럽게 하시면서도 눈은 웃고 있으셨거든요. 남편을 제외한 4명의 아주버님이 아버님을 찾지 않는 데는 각자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돈을 따져가며 뭐든 싼 걸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했거든요. 큰아주버님은 아들 유학 보낼 때 아버님께 손을 벌렸더니 돌대가리를 외국에 내놓는다고 수석이 되는 줄 아느냐며 거절하시는 바람에 사이가 틀어졌어요. 특히 형님과 조카들은 그 일로 본가의 발길을 뚝 끊을 정도였어요. 저도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어머님 장례식 때 한 번 봤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결혼할 때 아버님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틀어졌고, 셋째 아주버님은 하시던 닭갈비집이 조류 파동으로 휘청했을 때 아버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셔서 반감이 생겼고, 넷째 아주버님은 전에 사귀던 여자 쪽에서 자가 아파트로 신혼집을 요구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님이 상대 부모한테 반반한 얼굴 가진 딸 팔아서 장사할 생각이냐고 팩폭을 날리셨던가 봐요. 그 일로 넷째 아주버님은 파혼을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한 채 혼자 살고 계세요. 이렇듯 각자의 사정으로 아버님과 등을 돌리는 바람에 아직까지 아버님과 큰 문제가 없었던 제 남편만 아버님을 챙기는 중이랍니다. 저는 뭐 남편 잘못 만난 죄로 이러고 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재미는 있어요. 아버님 놀리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시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걸 은근히 즐기신다는 걸 저는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괴팍한 시아버지한테 이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나름의 생존 방식인 거죠. 그런데 세월엔 장사 없다고 평생 독불장군으로 군림할 것 같았던 아버님이 여든을 몇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날도 밑반찬을 해서 아버님 댁에 찾아갔는데 평소 같으면 안방에서 고개를 삐쭉 내미시곤 잔소리부터 하시던 분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직 주무실 리는 없는데 웬일인가 싶어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주무시던 채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이내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속속히 장례식장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아버님의 마지막을 온 가족이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다음 날
기진맥진해서 집에 누워있는데 순간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제가 들고 갔던 삼계탕과 밑반찬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다 상했겠다 싶어 부랴부랴 아버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평소에 발길도 두지 않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다들 모여있지 뭐예요. 뭘 찾는 건지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젖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큰형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 막내 동서, 잘 왔어. 동서도 같이 찾아봐. 글쎄 아버님이 금고에 유산을 남기셨다지 뭐야. 하여간에 놓친애하고는 비밀번호만 딸랑 알려주면 어떡해. 금고 위치를 알려줘야지. 암튼 지금 다들 금고 찾고 있으니까 동서도 빨리 찾아봐. 아, 그거라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버님이 도둑 들지 모른다고 보일러실에 숨겨두셨거든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주버님들은 보일러실로 달려갔고 곧이어 아버님의 낡은 금고를 들고 오셨어요. 아버님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셨던 건지 돌아가시기 전날 다섯 아들 모두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버님 같은 문자 내용이었죠. 사랑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하는 말도 없이 딸랑 금고번호 땡땡땡땡땡땡이 다였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아버님은 모든 중요한 문서와 통장을 금고에 담아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신혼 초에 형님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 금고 열어보면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아버님 몰래 그 금고를 두고 도깨비 주머니라고 부르곤 했는데 오늘에야 그걸 열어보게 되었네요. 다들 숨을 죽인 채 첫째 아주버님이 다이얼을 돌리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린 금고에는 생각처럼 금덩이나 돈다발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 대신 누런 봉투와 집문서만 딸랑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런 봉투 속에 생각지도 못한 통장과 노트가 들어있어서 자식 며느리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지 뭐예요. 통장은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총 5개였어요. 아주버님들은 앞다퉈 자신의 이름이 적힌 통장을 집어들고는 안을 살폈어요. 저 역시도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액수의 돈이 들어있지 뭐예요. 반면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한숨을 쉬며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아버지도 참 고작 돈 1,000만 원을 유산이라고 주신 거야? 뭐야, 형은 1,000만 원이나 들어있어? 난 꼴랑 200이야. 둘째 형은 얼마 들었어? 난 2,500. 넷째 너는 얼마 있냐? 난 빵원. 그러자 사람들 눈이 제게 쏠렸어요. 급기야 둘째 형님이 통장에 얼마나 들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제 손에 들린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자그마치 27억 8천만 원이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왜 막내 동선에만 그렇게 많이 주셨대? 사람 차별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첫째인 우리 아이보다 막내한테 유산을 더 주느냐고. 여보, 어디 더 뭐 없는지 찾아봐. 얼른! 그제서야 사람들 시선은 아버님의 낡은 노트에 닿았어요. 노트를 펼치자 마치 일수쟁이가 일수 주고 기록 남긴 것처럼 매주 아버님 댁에 찾아온 자식과 며느리 이름과 정확한 횟수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공책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집은 팔아서 5 아들이 똑같이 나눠갔고 현금은 5 자식들이 내 집에 찾아온 수만큼 통장에 차등해서 남기겠다. 그리고는 제게 따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셨더라고요. 시애비 굶을까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줘서 고마웠다고요. 한마디로 저희 집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 부부가 아버님을 자주 찾아뵈었기 때문이었어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건 어머님 장례가 끝나기도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의 발길이 끊어진 시점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저희가 제일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밖에요. 상대적으로 아버님 댁을 찾지 않았던 넷째 아주버님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요. 아버님은 이러한 내용을 이미 문서화해서 공증까지 받아놓았고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는 자식들의 생일로 되어 있었어요. 집을 판 돈을 모두에게 남겨주셨지만 사실 집값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세금을 제하고 나니 정말 푼돈에 불과했거든요. 그마저도 다섯이 똑같이 나눠야 해서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한테 그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았으면서 푼돈까지 챙기려 드냐고 볼멘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집 한 돈은 자식 모두가 받아야 하는 아버님 마음이고요. 통장의 돈은 아버님을 향한 자식의 마음인 거예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아버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서 왜 저희 탓을 하세요? 인생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 몫은 제대로 쳐주세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년간 지켜봐온 아버님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늘 투덜거리고 트집을 잡으면서도 제가 사다 드리는 건 뭐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챙기시던 모습이 늘 안쓰러웠거든요. 자신을 찾지 않는 나머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늘 베란다에 서서 골목 입구를 바라보시던 아버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찾지 않았으면서 돈만 챙기려 드는 건 욕심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한 푼도 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돈을 받았으면 값을 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박 제사까지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밥이라도 챙겨드려야 아버님이 본전 생각이 안 나실 테니까요. 물론 저 위에서 제가 차려드린 제사상을 보시며 툴툴대며 잔소리를 하시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상 차리는 사람 마음인걸요. 안 그런가요, 아버님?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생각하며 남편과 가족과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